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뭐예요? 자, 하얀색 티셔츠, 하얀색 반팔 티셔츠는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냐? 너 입은 거 그거 한 250만 원 하면 살래 안 살래? 안 사지, 그치? 근데 5천 원이면 되게 여러 장 살 것 같지 않아? 그치? 똑같아. 그럼 쌀은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냐? 쌀은 엄마가 쌀가 올랐다고 니네 막 하루에 한 끼 주고 그러지 않죠? 그쵸?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가격 탄력성이. 자, 그러면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임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노동력이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임금 탄력성이 낮다라는 거는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떻다는 얘기야? 노동공급이 별로 많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임금 탄력성이 크면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임금 탄력성이 낮으면 노동공급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한다?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대.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다. 임금의 변화율보다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이 적은 거지. 그러면 별로 탄력적이지 못해서 어떻다? 영향을 못 끼치는 거고, 1보다 크면 영향을 많이 끼치는 탄력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대. 그렇대. 자,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에는 얘들아 진짜 안타까워. 지금 봐봐. 산업화 초기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니? 17세기, 18세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농업, 임업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공장으로 일하러 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때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싶고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서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난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지? 돈을 얼마나 주든지 노동력은 무한대로 계속 많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 영국 노동자들 어떻게 자는지 본 적 있어, 얘들아? 양쪽 벽에다가 밧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밤에 잘 때, 낮에 낮잠 말고 이렇게 걸쳐서 자는 거야. 잘 데가 없어가지고. 노동자들이 하도 많아서. 이러다가 아침에 누가 깨우러 오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이걸 끊어. 그럼 사람들이 자다가 뚝 떨어지면서 깨는 거야. 그런 시대야. 인구는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공장이 생기면서 돈을 조금만 줘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노동력이 무제한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사람 죽는 게 싸다는 얘기야.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 노동자를 방치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다.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봤죠? 자,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문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얘들아. 국가가 관여를 하면 된대, 안 된대? 기본적으로 국가는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야. 자, 그래서 국가 정책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유방임론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 있는 현실을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래. 오케이? 일부러 밑줄 안 쳤어,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문제야.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죠?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말하는 자유를 이루려면 사회는 공정한 게 먼저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가 공정하려면 독점 철폐돼야 되고 경쟁이 확립돼야 돼. 자, 근데 생각해봐. 노동자들을 이렇게 빨래줄 걸듯이 걸어놓고서 쓰고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경쟁? 없지, 당연히.
누가 숙련공이고 누가 비숙련공이고 그런 자체가 없어. 그런 경쟁 자체가 없어.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경제를 조절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독점 철폐, 경쟁 확립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자유방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하는 바야. 자,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하여야 된다. 지금은 이게 없어, 이게. 노동자들은 이렇게 대우하기 때문에 교섭 자체가 말이 안 돼. 교섭 안에도 무제한적으로 노동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대.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만들자. 그래야지만 그 뒤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할 수가 있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된다, 얘들아. 그치? 소극적 자유방임론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신에서 치사하게 이거 바꿔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이렇게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의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고 그래서 경쟁적이지 못한데 경쟁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사용자의 단결보다 노동자의 단결이 쉽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은 여기서 정리해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뭐란 얘기야, 얘들아? 회사를 사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노동자는 여기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사용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회사가 단결이 잘 되지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단결이 잘 되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데 얘랑 단결을 할까? 지금은 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어. 다 약한 개인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했지. 비대등성이 커도 너무 컸던 거지.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경쟁 자체가 안 돼. 자, 경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잘하는 사람한테 더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 노동 조건이 계속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인정 못 받아.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남들이랑 경쟁하려고 해도 그냥 나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니네가 살려면 무조건 단결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회사를 이길 수 있어. 니네가 단결해야지만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문제점, 이게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얘들아. 교환을 빼고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서 더 비인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니네 단결해서 경쟁을 촉진해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항상 필요한 수보다 노동의 수요보다 노동의 공급이 훨씬 많아. 빨랫줄에 걸어놓고 쓸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일할 사람들이.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당연히 최저겠죠. 안 줘도 돼.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넘쳐나.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노동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 언제 생겼어요, 얘들아? 그래서 1970년대에 이 17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일어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의 지위에 구조적 비대등성은 뭐? 단결만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법도 만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사용자 측에 인식시켜야만 해, 얘들아. 그러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변할 일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여기 봐봐.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적으니까 우리 중요한 줄을 모르는데 노동 수요를 계속해서 확대시키자.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는 순간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우리 쪽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지금과 비슷한 현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돼?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이 단계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 사용자가 노동력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온 거야. 옛날에는 무조건 아무나 뽑아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야, 더 잘하는 애 뽑아와. 혹은 야, 우리 사람 모자라 더 뽑아야 돼. 근데 이 동네에는 없네. 외국에서라도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노동력 확보가 목적이 되는 거지. 물건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만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고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 드디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거야. 노동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사용자 누구? 회사.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노동자들 사이에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에 뭐가 나타나? 구인 경쟁. 구인 경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거지. 자,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 이건 어떤 단계? 산업화 소비 단계. 임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여기에서 요걸로 넘어가는 순간 드디어 뭐가 된다?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사용자들과 어떻게 하게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자기네들의 조건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요 단계죠. 그죠? 대등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우리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일 못해요 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경기 상승 시기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경기 상승 시기에는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빠졌죠, 그게. 당연히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그치? 경기 상승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수요도 늘어나고 물건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물건 수요도 많아지고. 자, 그래서 이런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어떻게 됐대? 드디어 임금의 수준은 얘들아 이거 잘 봐봐. 노동의 생산 기여분. 처음에는 이걸 인정받았어? 못 받았어?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것이 생산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돈을 적게 받았어. 자, 그런데 이제는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내가 생산성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생산성에 기여를 하면 그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 드디어 임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 생각해봐 얘들아.
근로 조건이 좋아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미친 듯이 일만 시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것들보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 우리 이 무제한 노동 공급과 제한적 노동 공급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두 개가 각각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 다 부를 테니까 보고서 바로 과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회문화시 1번에 몇 번? 얘들아 맞지? 1번에 답 3번 2번에 답 가의 이유 5번이죠. 그죠? 3번의 답은 1번 4번의 답 4번 5번의 답 4번. 오케이. 자, 과학 6 읽어보세요. 과학기술 6 재밌다 야. 이거 안 좋네. 과학기술. 네. 노동시장의 경쟁, 노동자랑 사용자의 경쟁, 노동자끼리 노동자 둘이 경쟁이 안 되지. 노동자랑 사용자끼리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네. 둘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 쟤를 어떻게 경쟁? 이상해? 잘 모르겠어요. Y. Y잖아. 노동력 수요가 딸린다는 거 같아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온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무시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 3번 맞긴 한데
우위로 바뀐다 그랬잖아. 미안하다. 너무 상관없다. 우위로 바뀐다. 보이는 잘 보이겠어? 잘 보이겠어? 맞아? 잘 보이겠어? 그렇지. 네, 우리가 말씀하는 거지. 잘 붙였지. 너무 수고하다. 원인과 결과가 불용주들이 단계로 지속되지 못해서 노동조를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얘는 전면의 결과를 더 많을수록 이건 지금 좀 작은 더 이해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불용주들이 단계를 가능하지.
없는 거는 맞는데 이유가 있게 그런 쪽이 이렇게 못해서 우리가 표현하잖아. 쉬운 운동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원인이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제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것도 일어나는 거고 이게 원인이 일어나는 거지. 홀링햄 네, 재밌지 않아? 재미없냐 이거? 쉬우니까 과학 지문 중에 되게 쉽죠? 과학? 이런 거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 그지? 1635년에 가상비네 17세기 얘기를 쭉 하고 있어.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선체에 나올 수 있긴 하겠지, 그지? 정보 연결 잘 시켜. 가상비는 이랬고, 메르세는 이랬고, 보렐리와 비비아니는 이랬대. 잘 읽어봐. 파리 과학 아카데미는 이랬네. 자, 중요한 건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 얘는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대. 그렇지? 이걸 음속에 미치는 음속이 변하는 변수들로 보지 않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앞에 선제 나올 수 있어. 뭐 그냥 그랬대. 이해 못할 게 뭡니까? 그래? 자, 이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지. 18세기 초에 연구자들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고려하기 시작했어. 때로는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그렇대. 자, 그럼 봐봐. 선지에서 지지게 헷갈리는 거. 이거 마구 섞어놓으면 선지에서 착각해 얘들아. 정신 뚝띠 차리고 이건 외우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눈에 좀 익혀놨다가 문제 풀 때 제대로 풀어 얘들아. 대충 보면 안 돼. 영국인 더햄은 어떻게 했다?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게 늦춘다고 얘기한 건 제대로 판단한 거고,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고, 더운 거, 추운 거, 음속이 같다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고, 이걸 누가 내렸다고? 영국인 더햄이. 설명할 건 없고 얘들아 그랬대. 다만 너네가 읽을 때 이것만 잘못 봐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치? 1문 단위랑 2문 단위랑 섞어가지고 문제 하나 만들어내면 선지 다 바꿔내면 당연히 헷갈리죠. 그죠? 이런 생각은 1740년에 볼로냐의 의학교신 비안코니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 이건 제대로 된 생각이네. 자, 18세기 초에 뉴턴은 이론적으로 나 근데 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실험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치? 여기에 이론적으로 추정할 때 일단 실험했다는 얘기는 없어. 그치? 음속을 이론적으로 추정했는데 그 값은 측정값은 이제 실험해서 측정한 거죠.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의 측정값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뉴턴의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데 왜 그런 거지? 하고 실험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누가?
골딩엠은 1820년부터 이드베까지 음속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때마다 이런 걸 꼼꼼히 기록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했대 안 했대 다양한 조건에서 이렇게 측정한 사례가 없었대. 그래서 여기 내용 별거 없어 얘들아. 여러 조건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어야 되니까 연구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했대. 일부러 대기 상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바뀌는 걸 이용했대. 게다가 여기 문제 나올 만한 건 요건데 얘들아. 음속에 미치는 풍향의 효과 이거 하나 네모 쳐줍시다. 왜 네모 안 쳤을까요? 풍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소리 전달 경로를 확보해야 돼. 왜냐면 풍향이 이쪽으로 불 때 두 개가 일직선선에 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당연히 풍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두 음원은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 동그라미 쳐주고요. 하지만 일직선상 X고 있지 않아서 바람의 영향, 풍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전자의 음원은 후자의 음원에 비하여 거의 2배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대. 이러한 신중한 경로 선정은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될 내용 없죠? 그치? 자, 뒤에 이제 실험 얘기가 계속 나와. 한 사람 얘기라서 더 쉬운 측면이 있죠. 음속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의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다. 얘들아, 일단 무조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두 거리의 측정부터 틀리면 답이 정확하지 않겠지. 원래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을 수행했는데 그래서 이런 삼각 측량 대사업이 유행했었는데 인도에서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 나올 만한 거 이거야 얘들아. 자신이 직접 이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직접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안 나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신이 직접 음원과 관측점 거리의 사이를 측정해서 램부탄의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안 나왔어. 다만 여러 번 측정해서 확정했다라고 얘기해. 확정하고 1년 반의 기간 동안 800번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다음에 변수들을 항상 함께 기록했대. 갑자기 숨통이 트이지 얘들아. 너무 빨리빨리 쉽게 넘어가서. 그치?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했대. 야, 파리가 아직 있었어. 갑자기 나타난다.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쟤는? 자, 골딩햄은 둘 중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점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3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했대. 기온이 화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음속이 0.36 미터/세컨씩 빨라진다고 제시하였고라고 했는데 설마 뭐 계산하는 걸 복잡하게 내진 않겠지? 잘 봐, 잘. 제시하였고 습도와 대기압이 높아질수록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 또한 정밀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풍향이 소리를 잘 실어다 주네. 그치?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이만큼이나 더 빨라질 수도 있대. 그래서 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기 조건들을 잘 확인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 속 시원해. 얘들아, 어려운 사람 내가 각자가 물어볼게. 문제 푸는데 또 별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제일 쉬운 과학 질문 중 하나였던 것 같아. 얘는 일단 답 불러볼게요. 1번에 답 4번, 2번에 5번,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얘들아, 과학 9부터 볼게요. 과학 9. 정독. 쌤도 잡아주세요. 어? 잡아주세요. 싫어. 집중이 안 되네 진짜. 오. 네, 다 뒤지고 날렸어. 차례 가보냐? 깜짝 놀랐네. 차례 가보냐? 잘 유치하네. 여기 담배 들어간 털 말고 미친잖아. 무슨 탄? 혈액의 탄. 그냥 털을 거기는 혈액 탄 글라스. 고기 들어가는 탄 아니야? 어디 방이었어? 정말 바퀴벌레도 잡는 사람. 오, 5번, 3번.
다 했어? 구랑 모르겠다. 힘들어? 힘들어? 과학기술 8을 어떻게 할까? 80분 1분만 더 줄게. 야 이거 정도는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배워? 졸업사진 야외체험 안내는 파리 아 하는 이런 게 진짜 나한테? 이제 나갈 버릴게요. 야 무슨 병모관 실리공원까지 나오지냐? 가까워? 여기 좋아서 좋았어. 그래 맨날 이런 데 갇혀있는데 야외에서 나가고 해야지. 얘네 수능 끝나면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봅시다. 자, 봐봐. 1문단. 좀 이따가 문제 맞아 풀고 봐. 1문단. 유체란다. 유체의 점도는 기본적 물리량이다. 두 번째 문단. 점도는 유체의 끈적거림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얘들아, 점도는 저항을 나타낸대. 근데 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점도가 크면 잘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 잘 안 흘러간다는 건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니네 꿀통 이렇게 뒤집어봐. 한참 두고서 뒤집으면 뚝 떨어져? 물처럼 질질 흘러? 안 그러잖아. 그치? 점도가 크면 저항도 큰 거야. 당연해. 자, 그림과 같이 상판과 하판 사이에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있으며 그 유체는 X방향으로 이 그림처럼 그 유체는 X방향으로 흐르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아 원래는 층이 없는데 마치 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눠가지고. 자,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위에 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야. 가정한 거지 그런 상태로. 자, 그래서 상판이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유체는 그림에서와 같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즉 상판 지점층에 있는 유체는 V의 속도로 상판이 움직이는 속도랑 똑같이 여기에 있는 액체는 V의 속도로 갈 거야. 자, 그런데 어디에는 이 하판 밑에 있는 얘는 여기 봐봐 붙어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이란 얘기야.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층의 액체들은 0의 속도부터 V 사이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지. 근데 여기 속도가 얘보다 빠를 리가 있어? 없어. 속도는 위로 갈수록 점점점 V에 가까워질 거고 V보다 앞서가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0과 V 사이야. V가 제일 빠른 거고 0이 제일 느린 거야.
거의 멈춰있는 상태야. 자, 그래서 합판 지점층에 있는 유체는 0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 사이 유체는 0보다 크고 V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인다. 유체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흐름이 생기는데 이때 유체의 층이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 이해는 되는데 얘들아 전단 능력을 뭐라고 바꿔놓는 게 제일 편해? 반대 방향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가장 이해하기 쉬워. 이거 배우지 않아? 우리 시간에? 전단 능력이라고 하면 일종의 저항처럼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전단 능력의 방향은 이쪽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밑에 써놨어 얘들아. 재료의 면에 접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재료에서 발생하는 반대 방향. 오케이?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걸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이거래. 구하는 방법은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다. 그럴 때 강면의 속도는 y축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당연히 y축 값에 따라 변하게 되지. y축 값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이 유체의 속도는 빨라졌고 전단 능력은 그 반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어디냐? y축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즉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 자, 그럼 봐봐. 앞으로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는 유체 속도의 기울기로 치환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뒤에 본문 보면 계속 유체 속도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얘와 얘 차이가 그만큼 크단 얘기고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작다라는 건 얘와 얘 사이의 속도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뒤에 유체 속도의 기울기라고만 생각하면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어 얘들아. 아, 기울기가 크다고 상판이 열나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전단 능력이 클수록 크다. 아, 그러네. 전단 능력이 클수록 기울기의 차이도 크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냐? 당연히 그러겠지. 그치? 이쪽으로 가는 힘이 세지면 반대쪽으로 가는 힘도 똑같이 세지지 않을까? 그치? 이거는 세지는데 가는 게 약해지면 뭐 여기는 점도가 세고 여기는 점도가 약해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상식적이야. 그래서 따라서 유체의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 전단 응력이 되며 그러면 전단 응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나왔어.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다. 또 전단 응력이고 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 그것도 전단 응력이고 그치? 전단 응력을 구하는 방법 두 개 나왔어. 자, 그런데 어떤 개수를 곱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수인지 몰라. 이 개수가 점도래. 그럼 우리한테 점도를 구하라고는 안 하네. 점도로 인한 힘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점도를 계산하라고 안 했어 얘들아. 그치? 점도는 정해져 있는 어떤 개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각해봐 얘들아. 점도가 커지면 반대 방향 힘도 당연히 세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점도가 커지면 전단 능력도 세질 거야. 속도의 기울기에 개수를 곱한 거니까 점도가 세지면 얘 세지는 거 당연하죠. 그죠? 비례관계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점도가 클수록 전단 능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도 당연히 커진다. 점도는 저항이라니까. 점도 커지면 저항 커지는 거 당연하죠. 그죠? 약간 지금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저항이자 점도이자 뭐 전단 능력이라고. 자, 그래서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위에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렇게 양파처럼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잘랐을 때 얘 이 가운데가 상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하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거의 안 움직이고 여기는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점점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자, 이게 중앙이야. 중심. 원의 중심. 이게 뭐? 겉에. 뭐라고 해야 돼? 테두리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게 원의 바깥. 양파 껍질 제일 바깥. 자, 그래서 유체는 왜안 해보겠나? 네. 자, 유체는 전달 능력과 유체의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뉜다. 많은 종류의 유체는 뉴턴 유체로서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를 가진다. 야, 근데 점도가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게 우리의 상식이랑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럼 위에랑 아래랑 점도가 달라?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게 뉴턴 유체. 그런데 신기하네. 이유는 안 나와. 혈액, 타르, 플라스틱 이런 거는 유체 속도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데 점도가 변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커. 엄청 빨리 흘러가면 왠지 점성이 약해지는, 점도가 약해지는 뭐 그런가 봐. 신기하네. 빨리 움직이면 물에 가까워지나 보지? 물리 전공 없어? 진짜로 그래? 그렇대. 본 적 있어? 저거를 다루지 않아요. 아, 다르지 않아? 엑셀 정도를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 근데 여기는 왜 나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진짜? 다른 게 나오면은 한 애들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근데 사회문화에서는 다루는 게 거의 다 나오는데? 아, 그건 또 그렇네. 신기하네. 난 이거 당연히 이제 나올 줄 알았어. 그렇구나. 나는 왜 배웠다고 생각했지? 신기하네. 이러한 유체를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 그렇대. 뉴턴 법칙에 벗어나서 비뉴턴 유체라고 하나 봐. 자, 그래서 비뉴턴 유체는 신기해. 전단 응력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바뀌면 정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신기해. 그런데 여기 별표 얘들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뀌는 건 뉴턴 유체도 그렇고 비뉴턴 유체도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점은 온도와 압력이 둘 다 변수라는 점이야. 차이점 나왔고 공통점 나왔고. 그래서 뉴턴 유체의 경우 점도는 물질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 성질인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그치? 당연히 그러면 얘는 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고유의 값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비문학에서 과학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고유 성질은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뉴턴 유체의 정도를 말할 때는 항상 어느 온도와 압력에서의 정도인지를 같이 말한다. 오케이? 예, 예전에는 실험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간단하네요, 문제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좀 불러볼까요? 이게 1번에 4번. 미안해. 6이 아니라 9였지.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오케이. 그 내가 팔을 목사에 줬냐 안 해줬냐? 있어?